자, 우리가 조직론하고 있습니다. 조직론. 조직론은 조직론의 기초이론하고 원래 조직론은 세 가지 크게 조직론하고 조직 행태론 또는 조직 관리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조직 혁신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한번 구분해 볼까요? 예. 켰어요. 안 켰죠? 켰고. 조직론, 그 다음 조직 관리론, 그 다음 조직 혁신론. 조직론에서 조직의 어떤 거 의의와 유형을 봤었고, 의의와 유형을 봤는데, 자, 의의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유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우리가 블라우와 스콧, 그 다음 블라우 스콧 다음에 누가 있어서 에치오니, 그 다음 파슨스, 그쵸?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민츠버그. 그래서 민츠버그의 유형이 출제가 많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조직이론의 발달이 있었는데, 이 조직이론의 발달은 사실은 개론 수준에서 했던 부분, 조직이론의 개론에서 전반적인 개관에서 했던 부분인데, 고전적 조직이론, 그 다음 신고전적 조직이론, 그쵸? 그 다음 현대적 관점인데, 여기를 조금 더 세분하면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체제이론, 그 다음 신제도주의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부분 여기서는 크게 볼 필요는 없고, 어디 부분에서 우리가 조직으로는 개론 부분에서 보면 되겠어요. 행정학 개론 부분에서. 그 다음 조직이론의 관점. 조직이론의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반대반의 관점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어떤 것들 안 보고도 이렇게 그리면 좋겠죠?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정론. 그렇죠? 아니다. 자, 뭐 한다? 어느 정도 조직이 자율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임의론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또 미시적 수준에서 개별 조직 수준이 있고 조직군 수준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개별 조직에서. 그래서 자, 여기서는 어떤 부분, 이 부분만 안 보고 그리면 돼요. 구조적 상황이론. 구조적 상황이론은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 미시적이면서도 자, 상황 적응론 또는 구조적 상황이론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여기는 조직군 생태학. 그렇죠?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조직 경제학. 조직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주인 대리인 이론, 그렇죠? 그 다음 거래 비용 이론. 그리고 많은 책에서는 여기 말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다? 우리가 제도화 이론.
제도화 이론. 이건 신제도주의 이론인데, 이것도 개론에서 많이 봤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임의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전략, 선택이론, 자원, 의존이론, 조직군 생태계가 아니라 공동체 생태학.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알아놓은 뒤에, 그렇죠? 사실은 이 조직경제학이나 여기 제도화 이론은 우리가 어디서 이미 많이 봤었어요. 자, 개론에서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네. 자, 47번 우리가 OX 풀다가 말했던 것 같은데 48번입니까? 48번. 그쵸? 48번 풀다 말았죠? 47번? 자, 47번부터 풉시다, 그럼. 거시조직 이론의 전략군 선택 이론은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전략군 선택 이론, 전략 선택 이론이죠? 그러면, 자, 이건 마지막에 되겠죠? 자, 전략 선택 이론에서는, 맞죠? 자, 주인 대리인으로 해서 주인과 대리인 모두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인간으로 가정하여 주인이 대리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간주한다. 맞죠? 주인 대리인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페이지를 보면 주인 대리인이론 11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위쪽에 주인과 대리인 모두 이기적 존재라는 것. 주인 대리인 간에는 정보 비대칭이 있고 상황 조건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 교차와 상충적 이해관계로 대리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죠? 효율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대리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유인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걸 보통 우리가 주인 대리인론에서 유인 구조로 두죠? 그냥 편하게 여기 편의점 주인, 알바, 대리인이죠. 그러면 자, 주인이 어떻게 준다? 매출액을 얼마 올리면 성과급으로 얼마 더 줄게. 그럼 열심히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래서 유인체계로 성과급 같은 걸 줘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성과급 주면 자기 맡은 업무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유인체계라고 보시면 된다. 주인 대리인으로서 유인체계. 그 다음, 만약에 아까 역선택 문제를 없애려고 한다면 주인이 대리인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를테면 주인이 알바를 뽑을 때 얼마를 내야 될까 그래서 그래도 조금 잘하는 알바 뽑아야지 하고 200 주기로 했어. 그러면 여기에 나는 300 정도 가치가 있다. 열심히 일하고 나는 열심히 하니까 300만 원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 지원하겠어, 안 하겠어? 근데 내가 150만 받아도 좋다. 이런 사람 200 준다 그러면 지원하겠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만 지원하겠어? 이런 사람들만 지원하겠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도 그래. 중고차 시장도 어때? 좋은 차는 잘 안 나오죠. 그 돈 갖고는 안 팔려고 그러지. 이를테면 중고차가 800이다 그러면 800 이하는 팔려고 할 거고 800 이상 넘는 애들은 절대 팔려고 안 하겠죠. 넘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똑같아요. 보험도 어느 정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험 가입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난 좀 많이 아파. 맨날 아파. 이런 사람들은 가입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될 수 있냐면 정보를 모으면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고 이력 같은 경우 다 나오잖아. 저희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이게 뭐 정말로 얼마 찼는지 알 수 있겠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열어놓는 것, 정보체계 같은 거,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왔으니까 설명해 드렸고 49번 주인 대리인에서 주인이 대리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 그러겠죠? 자, 그러면 아까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국립대학이 있고 국립대학이 식당을 맡겼어. 그럼 이것도 주인 대리인으로 성립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주인이 대리인이 어떤 사람일지 알 수 있어 없어? 식당에 어떤 사람이 응시할지 어떻게 할지 잘 알 수 없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아까 알아내는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고 그랬어? 거래 비용이라고 그랬죠. 다시 여기 봐봐. 알바가 열심히 하는지 못하는지 알바생들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회사에게 정보회사에게 물어봤어. 어떤 정보를,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만약 이렇게 알아보려고 드는 비용이 뭐가 될 수 있겠어? 거래 비용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대리인에 의한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거래 비용보다 클 때 나타난다. 아니죠? 자, 쌤, 당연히 도덕적 해이는 어떨 때 나타나겠어? 성과급이 크면 열심히 하겠죠. 돈 많이 준다는데 당연히 뭐 한다. 열심히 하겠다. 근데 차라리 노는 게 성과급도 조금밖에 안 준대. 그럼 차라리 노는 게 더 편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 있는 것처럼 성과급이 거래 비용보다 클 때는 도덕적 해이가 안 나타나지만 성과급이 거래 비용보다 적을 때는 성과급 조금밖에 안 줄 때는 당연히 도덕적이 나타나겠죠. 주인 대리인에서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서 역선택이 발생한다. 맞고 윌리엄슨이 주장하는 거래 비용 이론은 거시조직 이론의 분류상 결정론에 해당하므로 조직의 행동은 환경에 대한 정속 변수로 본다. 자, 거래 비용 이론은 조직 분류상 결정론에 해당된다. 맞죠? 그 다음 53. 윌리엄슨이 주장하는 거래 비용 이론은 거래 비용의 외부화를 통한 비용을 최소화하게 하는 이론이다. 거래 비용 외부화를 한다 그랬어? 내부화를 한다 그랬어? 내부화 시켜버린다 그랬죠? 거래 비용이 많이 들면. 그렇죠?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서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면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부화 시킨다고 그랬죠. 아까 CJ도 그래서 어떤 것을 다 사버렸어. 극장들 다 사버렸죠. 인수해버렸죠. 그래서 윌리엄슨이 생각해보면 왜 회사들이 이렇게 거대화되는지 알겠다. 그렇죠? 왜 그렇다?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삼성도 그러잖아. 삼성 반도체도 뭐 하게 되면 뭐 중소기업도 다 사버리죠. 부품 만드는 업체. 그쵸? 왜냐면 이 업체가 자기들한테 제때 공급할지 아니면 돈을 또 많이 요구할지 모르니까 아예 뭐 해버려. 자기가 사버리면 되죠. 그쵸? 그걸 내부화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54. 윌리엄슨이 주장하는 거래 비용 이론은 내부 조정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작을 때 조직 통폐합이나 내부 조직화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했고
55.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이론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를 계층제가 적응적,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이걸 조금 설명해 보면 이겁니다. 시장보다 효율적이라는 건 차라리 자기가 사버린 게 더 시장에 맡기는 것보다, 자, 식당을 할 때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뭐 한단 말? 민영화 시킨단 말이죠. 외주화해서 주는 것보다는, 자, 봐봐. 그대로 이야기해 볼게. 시장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를 계층제가 적응적,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할 건지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자기가 식당을 운영하면, 자, CJ가 영화관을 운영하면 어떻게 할 건지 알아볼라. 밑에 시킨 대로 할 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CJ 회사 소유의 영화관하고, 자, 밖에 있는 영화관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 영화관, 어떤 여기에 있는 영화관들은 CJ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네. 그걸 뭐라고 거기 표현해 있냐면, 자, 계층제가 적응적,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시킨 대로 할 거 아니야, 계층제가. 위에서 시키니까 당연히, 자, 이거 내가 만든 영화니까 상영해. 그럼 상영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상영하겠죠. 그래서 그걸 용이하게 해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인간이 이걸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 시장에서 어떻게 할지 다 합리성을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어떤 게 할 건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화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거시조직 이론에서 거래 비용 이론은 거래 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내 유계조직 설립이 줄어든다고 방금 설명한 거 반대죠. 거래 비용이 높아지면 당연히 기업으로 흡수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기업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유계조직이 훨씬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자, 57번. 거시조직 이론에서 저직권 생태학 이론은 사회 생태학이 근거해서 유리한 환경을 형성하는 저직권 생태학은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수동적이죠. 근데 거기는 능동적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적극적 노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알면 되겠죠. 어디에 속한가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용어가 쓰이는지. 여기서 이쪽으로 속하면 소극적이다. 그렇죠? 또는 환경에서 결정된다. 이쪽에서 이렇게 속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58. 거시조직에서 구조적 상황이론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 생존의 핵심, 자, 쌤 그대로 읽어봐.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 생존의 핵심 요인으로 파악하는 건 뭐겠어? 자원을 획득하고, 자원 의존 이론이죠. 쌤, 이건 좀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돼. 쌤, 여기, 여기 미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죠, 지금. 자, 아까 개별 조직이니까 미시라고 말할 수도 있겠잖아. 그런데, 자, 책에 따라서는 여기도 것이라고 보는 책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안 나왔구나. 쌤. 이걸 책에 따라서는 여기를 또 이렇게까지 하는 책도 있어요. 어떤 책도 있냐면, 여기는 이렇게 개인 수준으로까지 낮추면, 이게 미시가 되고, 이게 거시가 되겠죠. 다시요. 원래 일반적으로 여기 미시, 거시야 되겠잖아. 개별 조직이고 여기는 조직군이니까. 근데 여기는 미시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다시 거시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거기 앞에 우리 기출문제에서 26페이지 기출문제 지문에서
거시 조직 이론에서 구조적 상황 이론은 할 때 거시 조직 이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시 조직 이론으로 보는 책도 있다. 거기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미시 거시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59번. 거시 조직 이론에서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의존 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임의론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의존 이론, 공동체 생태학, 임의론적 관점 맞죠? 이번에는 공동체 생태학입니다. 여기 봐요. 저주권 생태학이 아니라 공동체 생태학입니다. 자, 그 다음 60번부터 이제 이 사회자본 이론인데, 정부기관과 시민을 연결한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정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자본 이론이다. 사회자본 이론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빼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다음에 나올 때 하겠습니다. 사회자본 이론 우리 쌤 개론에서 다 했었죠? 1장 개론에서. 넘어갈게요, 일단. 61 시차 이론은, 자, 시차 이론은 어디서 나왔어요, 쌤? 정책론에서 나왔었죠? 시차 이론도 여기 없으니까 사실은 빼야 되는데, 자, 시차 이론 우리나라에서 정책 집행이나 정부 개혁 과정에 성공을 거둔 이유를 파악하려는 데서 시작된 접근법이다. 그래서 61번은 여기서 잠시 빼겠습니다. 61번, 2번까지. 60, 61, 62번 빼겠습니다. 63번도 빼야 되겠네요. 여기는 지금 여기 이론하고는 관계없죠? 잠시 빼겠습니다. 이건 해당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번. 구조적 상황 이론에서는 조직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면 효과적인 조직 설계 및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적 상황론. 맞죠? 그 다음 65.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의존 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임의론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앞에 나온 거고 똑같죠? 66.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서는 조직 변화는 종단적 분석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아까 조직군 생태학 이론 이야기 했었죠? 종단적 이론. 자, 봐. 2010년대 금융업계, 2020년대 금융, 이런 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종단적 연구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맞고. 67번은 왜 틀렸죠? 67번이 틀린 이유, 비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존재로 본다고 그랬죠? 68번은 틀린 이유, 자, 우리가 68번, 69번, 이런데, 자, 일단 69번이 틀린 이유는 68번보다 69번부터 먼저 풀어봅시다. 69번이 틀린 이유, 그렇죠. 자원 의존은 환경이 피동적이 아니라 그랬죠. 능동적이라 그랬고. 68번도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조직의 내적 논리보다는 환경이 얼마나 잘 능동적으로 대처하는지 봐. 지금 자, 이 공동체 생태학 이론도 환경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는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개방체제란 말이에요. 개방체제. 그래서 내적 논리를 강조한다. 이건 또 틀렸습니다. 70번은 구조적 상황 이론은 환경에 적용하는 조직의 구조 설계를 강조한다. 맞죠? 71번은 왜 틀렸어?
주도적이라고 말 틀렸죠? 주도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형화 이론 한 번만 설명해 볼 거니까 그냥 알면 이해되면 그냥 이해된 대로 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총론에서 한 번 했었으니까 개론에서 우리 쌤들 지금 끝났어. 끝나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자리가 비어 있어. 버스가 아니라 지하철 탔는데 근데 노약자 보호석이야. 앉습니까? 안 앉습니까? 안 앉죠. 만약에 내가 너무 피곤하고 차가 많이 비어 있어. 노약자 비어석이 한 3개나 비어 있단 말이야. 다른 데는 다 차 있지만. 그렇다면 내가 너무 피곤하다면 내가 굉장히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앉아야 되겠죠. 근데 앉아요, 안 앉아요?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이처럼 인간은 꼭 합리적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적합한 행동, 사회에 적합한 행동들을 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실제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합리적 경제인으로 경제학적인 걸로는 저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규범이라든가 규칙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특히 보이지 않는 규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사회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우리가 배웠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특히 사회적 신제도주의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이를테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알리백 이걸 하니까 구글이 하니까 뭐가 해? 구글이 하니까 구글과 비슷한 삼성도 하려고 해야 하네. 뭐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만들겠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왜 그럴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냥 안 한 게 지금 돈 더 많이 벌겠지만 안 하면 안 되죠. 그쵸? 어떤 위압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해라는 것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기대되는 거죠. 시험들이 마치 뭘 안 앉는 것처럼 노약자석에는 안 앉는 것처럼 그쵸? 대표적인 게 우리 브루이 토끼 한번 생각해봐. 브루이 토끼 LG에서 됐다. 그럼 삼성에서 내 안 내요? 내잖아. 왜 그래? 왜? 안 내는 게 돈 남고 좋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죠. 자, 우리 행정학 배웠으니까 책임 운영 기간 영국에서 만드니까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하네. 도입하죠. 책임 운영 기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거 다 도입하잖아. 왜 그럴까? 그런 것처럼 사회에서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규범, 규칙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면 그것을 뭐하게 돼? 따라하게 된다. 따라. 이런 걸 동형화라고. 동형화. 많은 우리나라 제도들이 미국의 제도들을 많이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그렇죠? 그런데 봐. 미국의 제도를 가져올 때 우리가 위원회가 독립규제위원회 같은 거 미국에 그런 위원회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가져왔죠. 무슨 위원회, 그쵸? 그러면 그럴 때 봐. 어떨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가 되면 비슷한 환경에 있는 것들은 제도들이 거의 세계적으로 비슷해지려고 하죠. 이런 것들 뭐라고 그래? 동형화라고 그래. 제도적 동형화라고 그래. 그러면 물론 제도적 동형화는 여러 가지 3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72번 제도적 동형화는 서로 상이한 환경이나 장애 있는 존재하는 조직들의 구조가 서로 닮은 것을 의미한다. 쌤, 상이한 환경입니까? 유사한 환경입니까?
유사한 환경이잖아. 비싸면 미국에 있는 것들 비싼 환경에서 우리 많이 도입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 밑에 제도적 동의화는 작은 정부 추진 등 신공공 관리론에 따른 정부개혁 노력은 제도적 동의화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자, 미국에서 신공공 관리론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도입했어, 안 했어? 도입했죠?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과 미국 입장은 환경이 전혀 달랐을 때 아니면 유사한 환경이 되니까 그래? 유사한 환경이 되니까 그런 거죠. 자, 14. 제도적 동의화는 자체 제한을 갖지 못한 불확실한 상태의 전 조직의 선택 결과로 동의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겠죠. 자, 알리백 같은 건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하겠다는데 구글이 하니까 삼성 입장에서 불안해 안 불안해? 우리만 뒤처지지 않을까? 지금 모르잖아 미래를. 그쵸? 그래서 미래 아니 이제 탄소를 쓴 거나 만약에 수입 안 하겠다 해버리면 어때? 삼성은 완전히 뒤져버리겠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때?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74번에 나타내고 있고 75. 제도적 동의화는 조직의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의 기준을 수용하면서 제도적 동의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대표적인 알리백이야. 이런 건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미래는 이래야만 미래가 살 수 있다. 지구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가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다 환경에 맞춰서 바꾸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제도와 여기 같이 제도 동의화는 어디에 속하겠어? 여기에 속하겠죠. 저 결정론에 속한단 말이에요. 결정. 이해가 됐어? 그래서 정리해보면 선생님 이 문제 풀 때 간단합니다. 이거 풀 때 어떤 걸 풀어야 된다.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풀 때는 뭘 알아야 된다.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았어. 그쵸? 개별 조직 수준이나 조직군 수준은 별로 중요치 않죠? 왜냐면 책마다 뭐가 있어? 개인까지 해버리면 여기가 거시 이론이 돼버리니까. 거시인지 미시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죠? 단 뭐가 중요하다? 이게 결정론 입장이냐 아니면 임의론 입장이냐? 결정론 입장이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동적, 비동적 또는 상황에 맞춰서 조직 구조가 변해야 된다. 이게 답이고 여기 입장에서는 능동적, 적극적, 그쵸? 그 다음 의사결정자 또는 어떤 거, 그쵸? 의사결정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전략이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돼. 오늘 강의에서 민츠버그 이거 알고 이 강의 이 부분만 잘 이해만 한다면 되겠고 이제 거기에서 여기 이제 주인 대리인 거래 비용 이론 이거 구체적으로 좀 나왔죠. 이 두 이론만 구체적으로 나오고 다른 이론들은 그냥 어떤 걸로 나왔어. 그냥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만 물어봤죠. 상황 적응 이론을 뭐라고도 한다? 구조적 상황론이라고도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머릿속이 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조직 구조의 형성 여기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형성. 자, 책에 우리 요약집인 16페이지 여기는 반대반에 반대편 이렇게 반대편에 어떤 게 조직 이론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는 민츠버그 거가 중요하고
조직 구조 이 부분만 조금 넘어가면 될 건데, 조직 구조는 자, 그 표부터 먼저 봐봐요. 표.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는 뭐라고 돼 있어? 공식화, 집권화냐, 분권화, 또는 복잡성, 그쵸? 그 다음, 자, 상황 변수로는 뭐가 있어? 규모, 기술, 환경. 아까, 자, 이 이론은, 여기서부터는 아까 구조적 상황 이론 있었죠? 그걸 기본으로 합니다. 구조적 상황 이론을 기본으로 합니다. 아까 반대편에서 구조적 상황 이론 있었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여기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조직 구조. 우리 쌤들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그래봐. 스타트업 회사 하나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조직이 사장이 있을 거고, 처음 만들었으니까 뭐 과장 하나 둘렵니까? 부장? 뭐 팀장 놓고 사원 뭐 이런 식으로, 사원 한 3명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조직 구조에서는 한번 물어봅시다. 자, 누가 거의 대부분 결정하겠어? 누가 대부분? 여러 가지 문제, 정책을 누가 의사를 결정할 것 같아? 스타트업이야. 누가 결정할 것 같아? 사장이 결정하겠지. 그렇지, 우리가 못 됐다고 이야기하겠어. 직권화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성 한번 볼까? 삼성은 CEO부터 해서 뭐 부회장단도 있고 여러 군데 다 있어. 그런데 웬만한 결정은 어디서 할 수 있겠어? 자, 유럽 지사도 있습니다. 유럽 지사. 그럼 여기 이 모든 결정을 삼성 여기 본부에서 다 하겠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어디서도 다 해. 여기서도 웬만한 결정들은 다 하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직권화되어 있다고 그랬어? 분권화되어 있다고 그랬어? 분권. 그럼 지금 선생님들이 만들려고 하는 조직이, 만약에 국가가 만들려고 하는 조직이 아주 큰 조직이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분권화도 시켜야지. 완전히 직권화 시켜놓으면 조직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신생 조직이고 아주 빨리빨리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면 이렇게 직권화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조직을 만든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공식화와 공식화. 선생님, 공식화는 뭘 말한다고 그랬어? 조직 내의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해. 내 업무가 얼마나 표준화되어 있냐? 여기 봐봐, 쌤. 막 만든 조직은 여기 A가 꼭 그 업무만 하겠어? 다른 업무도 하겠어? 아니, 조금만 예산인데 무슨 그것만 하고 있으면 날라겠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뭐 할 거 아니야. 그쵸? 뭐 기획부에 있었는데 고장나면 컴퓨터 고치러 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 것들이니까 공식화, 딱 정해진 업무가 되겠어. 명확하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직은 공식화가 덜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삼성 같은 회사는 어떨까? 그 큰 회사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딱딱 공식화되어 있겠죠. 나중에 설명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규모는 아까 상황 변수라고 그랬는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식화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게 공식화야. 무슨 의미만 잘 알면 돼. 일단 공식화가 뭐라는 것만. 공식화는 뭘 의미한다?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조직 내 직무가 표준화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조직 내 직무가 표준화 있는 정도, 그렇죠? 그래서 절차나 지시 및 의사전달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 이걸 말하고, 그다음 복잡성. 복잡성은 뭘 말한다고 되어 있어? 조직이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 분화 정도를 말한다.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공식화.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 이거 알아보는 것을
복잡성. 선생님 봐봐. 하나 물어볼게. 여기가 복잡성이 돼 있겠어? 여기가 더 삼성이 복잡하겠어? 당연히 삼성이 더 복잡하겠죠. 삼성은 업무만 해도 같은 업무도 한 여러 업무로 나눠져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겠죠. 많이 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어. 자 우리가 조직 지금의 현재 조직 규모도 뭐 할 수 있겠고 알아볼 수 있겠고 자 만약에 조직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조직으로 만들지도 이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봉식화는 어떻다. 정해진 일은 좀 높게 만든다. 낮게 만든다. 또는 복잡성은 높다. 낮다. 그쵸? 그 다음 집권할 거냐 분권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을 기본구조라고 그래. 기본구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 변수. 기본 변수. 그러면 이제 상황 변수로는 규모, 기술, 환경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먼저 거기 봐요. 공식화, 개념 읽어봤어요. 개념. 핵심은 뭡니까?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자 규칙이나 절차, 지시 및 의사전달이 표준화 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복잡성은 직무 분화 정도를 말하며 자 뭡니까 단위 부서 사이 횡적 분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평적 분화와 조직의 계층화 정도를 나타내는 수직적 분화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분화는 우리 쌤 이런 생각해봐. 같은 계층제인데 학교하고 회사하고 어떤 게 수직적 분화가 더 많이 돼 있어? 학교하고 회사하고 어떻게 수직적 분화가 더 많이 돼 있을까? 그렇죠. 학교는 교장, 교사, 부장교사는 직급이 아니야. 자격이 아니야. 그냥 학교는 교장, 교감, 학교사. 딱 세 개로 돼 있어. 그런데 알다시피 회사는 어때요? 사장, 부사장, 무슨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면 회사가 수직적 분화가 훨씬 더 많이 돼 있다 이 말이고 수직적 분화가 많이 돼 있다는 말은 그만큼 계층제가 많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자 그러면 봐봐요. 과도한 복잡성은 조직 내 인간관계를 해치고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너무 이렇게 많이 돼 있으면 만약에 과도하게 돼 있으면 자 거기 있는 것처럼 뭐가 된다고 생각했어? 인간관계를 해치고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겠죠. 같은 교사 그러면 서로 소통도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때? 여기 서로 간에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할 거고 서로 간에 이렇게 유교했으면 말하기 어려워. 동료끼리 말하기 쉬워도 상사한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해치거나 그 사기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복잡성 요인 같은 건 조금 더 다시 하기로 하고 직권성 봐봐. 직권성은 직권화되어 있느냐 분권화되어 있냐. 그렇죠? 직권과 분권 장단점 대강 알 수 있겠죠. 시계에서 소규모 조직일수록 훨씬 직권화될 확률이 크죠. 대규모 조직은 분권화될 확률이 크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구조야. 자, 쌤 기본 변수는 뭐라고요? 기본 변수는 어떤 거?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복잡화 또는 복잡성이니까 업무가 얼마나 뭐가 되어 있느냐? 그렇죠. 분화되어 있느냐? 분화의 정도를 복잡성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다음 얼마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나누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밑으로 유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분권화. 자, 그런 이제 변수입니다. 여기 봅시다. 상황 변수 크기.
크기라는 건, 규모나 크기라는 건 무엇에 따라 다르겠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자, 이거 쉽게 말해서 큰 회사 조직도 있을 거고 적은 회사 조직도 있겠죠? 그러면 자, 생각해봐. 큰 조직은 조직의 규모야. 규모는 공식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공식화는 업무 표준화는 명확하겠죠. 삼성은 자기 할 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네. 규모 복잡성 정도는 복잡성은 크면 커지면 커질수록 계층이 많이 나눠지겠어, 안 나눠지겠어? 자, 적은 회사 아까 사장, 팀장, 사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큰 회사, 삼성, 회장, 부회장,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서 플러스겠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권화 되겠어, 분권화 되겠어? 집권화 가능성. 규모가 커지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조직하고 누가 권한이 많겠어? 이 조그만 조직은 사장. 그런데 삼성 같은 데는 여러 데 많이 분권화되어 있겠죠. 그러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권화는 뭐가 되겠다? 반대로 흐르겠다. 집권화보다는 분권화가 되겠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이게 조직 규모와 뭐 관계다? 조직 구조와 관계였어요. 이게 구조의 무슨 변수? 구조의 기본 변수야. 이렇게 지금,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스타트업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봐봐요. 여기 봐. 선생님들이 사장이야. 선생님 사장. 그 다음 팀장 1명 놓고 직원 3명 놨어. 그럼 굉장히 규모가 적은 조직이죠.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규모가 적으니까 공식화가 여기 그 한 10년 된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공식화가 적이 낮을 거고, 그 다음 복잡성도 낮겠죠. 근데 집권성은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 서서히, 자,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많이 사원도 채용했어. 사원도 많이 채용하고 서서히 크게 됐어, 규모가. 그러면 당연히 공식화가 어떻게 되겠어? 표준화된 업무가 명확해지겠죠. 담당 업무가. 그 다음 수평적, 수직적, 분업부 정도도 상당히 많아지겠죠. 복잡성도 많아질 거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권한을 많이 맡기겠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권화된다. 집권화보다는. 이해됐죠? 그게 다야. 규모하고 뭐하고는. 농도는 잠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놔두고. 자, 그 다음 상황 변수로 규모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 기술. 그쵸? 기술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 보는 것이 여기 두 번째 기술이야, 기술. 그쵸? 기술이 어떻게 되면 구조가 변할 건가? 그쵸?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거기 이제 개념은 일단 그렇다 치고, 거기 톰슨 봅시다, 톰슨. 기술의 일반적인 유형을 단위 작업관 상호전성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 중개적 기술, 연계형 기술, 집합형 기술로 분류하고, 각각 기술에 적합한 구조가 형성되어야 됨을 설명했다. 먼저 어떤 겁니까? 중개적 기술, 한 조직이 상호우전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연결하는 거, 예로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전화회사, 우편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자, 뭐라고 이야기한다? 중개적 기술이다. 자, 중개적 기술은 선생님 거기 보니까 자, 표준 이 밑에 보니까 중개적 기술 구조 봅시다.
자, 구조는 중개적 기능은 상호 의존성이고 집단적이면서 조정 방법으로는 표준화 시켜놓고, 그다음 조정 난이도는 가장 쉽고, 추가적 방법으로는 전담 주기로 참모를 설치하고. 자, 구조가 중개적 기술은 어떻다? 중개적 기술은 거기 있는 것처럼 이 구조 자체는 상호 의존성 측면에서 보면 집단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표준화, 전환 과정은 표준화되어 있는데, 투입이나 산출 과정은 비표준화되어 있다. 그쵸? 그 다음, 조정 방법은 어떻다? 어쨌든 표준화를 통해서 하는 거고, 조정 난이도는 가장 용이하다. 그 다음, 주기로, 전달적으로 참모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길게 연결된 기술을 봐봐. 길게 연결된 기술, 자동차 조립 라인, 전력 생산 기술. X행동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 Y행동이 수행되고, 다시 Y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 Z행동이 수행되는 경우. 그럴 때, 거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조는 순차적이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서 규모는 이렇게 명확하게 떨어지게 이야기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어떤 건, 톰슨은 그렇게 명확하게 떨어지게는 이야기 않고, 기술이 어떤 기술이다? 중개적 기술을 사용한다. 중개적 기술을 사용했을 때 조직의 구조는 어떻다? 집단적이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길게 연결된 기술을 사용한다. 이건 컨베이어 시스템 같은 거야. 컨베이어 시스템. 자동차 공장 같은 거, 여기만, 바퀴 만들고, 그 다음, 자체 만들고, 바퀴 만들고 쭉 이어지죠? 그쵸? 그런 데서는 뭘 사용한다? 거기 있는 것처럼 순차적 기술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 집약적 기술. 응급실이라든가 연구 실험실 같은 경우, 집약적 기술은 구조 자체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교호적이다. 그쵸? 자, 쌤 봐봐. 그러니까, 원래는 이 페로우 정도 가면 이제 아까 이걸로 나와요. 자, 다시요. 페로우 정도 가면 공식화됐냐, 어떻게 됐냐, 이런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톰슨은 처음 시작하니까 구조를 말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구조가, 집단적 구조로 돼 있다. 순차적 구조로 되어 있다. 교호적 구조, 상호작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이니까. 그럼 이제 페로우 정도 가면 뭘로 되겠어? 공식화가 어쩌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페로우 봅시다. 페로우 보니까 일단 봐봐. 자,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 기술의 유형 문제가 분석 가능하지 않느냐, 그 다음 과업이 다양하느냐 다양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 나눴다 그랬죠. 이를테면 한번 봅시다. 고급 유리 제조를 하는 회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인들 있죠. 장인, 도자기 굽고 유리 공예하고 이런 장인들이 어때요? 거기 있는 것처럼 과업은 어때? 하는 일은 여러 가지죠. 거기 도자기를 할 때도 어때? 처음에 도자기 다지는 거, 만드는 거 여러 가지 과업이 있겠죠. 다양하죠. 그 다음, 우리가 분석할 때 문제를 분석 가능성이 쉬워 어려워. 문제 분석이
정보, 쉽게 말해서 정보 모호성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자기나 이렇게 장인들이 하는 것들이 있죠. 장인들이. 그런 것들은 어때? 명시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기 쉬워, 어려워? 상당히 모호하죠. 그 사람들이 자기만의 그런 거 있잖아. 자, 다시 한 번만. 우리가 같은 칼국수를 만들더라도, 중국집 짜장을 만들더라도 이연복 씨가 만드는 건 좀 다르죠. 그거 우리가 분석하려고 그러면 잘 분석이 돼? 아니, 다른 사람 똑같이 만들잖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쵸? 근데 그 분석 잘 돼, 안 돼? 잘 안 되잖아. 그런데 거기 있는 거 봐봐. 만약에, 무엇의 철근이라고 돼 있어? 잘 안 보였어. 그건데요. 철근 만드는 기술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은 다양하지만 분석이 가능해, 안 가능해? 분석이 철근 만드는 거, 그냥 일반 철근 만드는 거 분석 가능하잖아. 그쵸? 아예 얼마를 썼고 뭘 썼는지에 따라서. 자, 기계에서 나온 철근 같은 건 똑같아, 안 똑같아? 다 똑같잖아. 그래서 자, 쌤 거기는 다양하지만 분석이 곤란한 건 장인, 그걸 기능이라고 이야기했고, 기능 기술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 분석이 다양한데, 그죠? 과업이 다양한 데 비해서 분석이 가능한 것은 루틴이라고 이야기하고, 과업이 미안해. 다양한 게 아니라 다양성이 적죠. 내가 거꾸로 설명하고 있었어. 다양성이 적죠. 딱딱 하나 만드는 거니까. 근데 다양성은 많은데 분석이 곤란하는 걸 우리가 비루튼, 핵연료 추진장치는 얼마나 복잡해. 그쵸? 핵연료 추진장치 복잡하죠? 그런데 어때? 분석하기도 곤란하죠? 자, 엔지니어링 회사는 철근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죠? 그런데 어때? 분석은 어느 정도 가능하죠? 자, 다시, 거꾸로 지켜봐. 약간 바꿨어요. 자, 도자기 하나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뭐 한다? 과업은 단순해.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까 칼국수 만드는 게 또는 짜장 만드는 게 단순하잖아. 하나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분석하는 건 상당히 어렵단 말이야. 그걸 뭐라 그래? 장인이라고 하고. 단순하면서 분석도 가능해. 우리가 어떤 거? 이런 가공품 같은 거 만드는 건 단순하죠. 이거 만드는 거 어때? 이거 하나 만들고 단순하죠. 그 분석도 어떻게 만드는지 금방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루틴이라고 그러고, 핵 추진 거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서 핵연료 추진 장치는 어때? 과업이 복잡하죠. 일단 복잡한데 분석도 상당히 어렵죠. 그걸 비루틴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 어떤 것들, 과업은 복잡한데, 엔지니어링 회사같이 복잡한 데 비해서 분석은 어느 정도는, 자, 쌤, 엔지니어링 회사 분석은 가능하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공학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제 톰슨 건 지워보기로 했습니다. 톰슨 건 지워보고, 그럼 자, 누구 걸로 이야기한다면, 페로우 걸로 이야기한다면, 먼저 어떻다? 기술이 이 사람은 네 가지로 나왔죠. 기능, 즉 장인, 기능, 그 다음 루틴, 비루틴, 그 다음 또 하나는 공학.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럴 때, 자, 선생님 봐봐. 기능일 때는 공식화가 중간 정도고, 직권화도 중간 정도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 비루틴 일단 봐. 비루틴.
선생님, 아까 업무가 핵 연료 추진 장치 같은 경우는 업무가 어때? 완전히 표준화된 업무는 아니겠죠.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 다음, 핵 추진 연료 장치는 각 전문가들에게 이 권한을 줘놓겠죠. 훈련과 경험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은 놔두고 일단 뭐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공식화와 직권화를 갖고 이야기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선생님 루틴되어 있는 거 봐봐. 루틴되는 것은 이미 해야 될 일이 똑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공식화가 높겠죠. 그 다음 어떤 것도 자 직권화도 굉장히 높겠죠. 그 다음 여기 공학은 여기하고 여기는 공식화 직권화는 똑같죠? 둘 다 중간 정도. 여기는 뭐다? 높은 공식화 높은 직권화. 여기는 낮은 공식화 낮은 직권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일단 그럼 이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규모라는 거 아까 세 가지라 그래서 규모, 기술, 환경이라는 상황 변수가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규모는 뭐와 공식화는 플러스, 복잡성과도 플러스, 직권화는 마이너스. 대신에 기술은 어떤 기술을 사용하면 루틴 기술을 사용하면 높은 공식화, 그 다음 높은 직권화. 비루틴을 사용하면 낮은 공식화, 낮은 직권화. 그렇죠? 당연히 복잡성의 정도에서 따지면 당연히 루틴은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핵 연료 장치 같은 경우는 복잡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일단 놔두고 일단은 그 상황들은 여기서 크게 변수를 안 둔다면 이 두 변수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그 다음 여기는 다 기능은 또는 공학은 중간 정도의 공식화와 직권화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어떤 말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여기서 이제 왜 복잡성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잡성은 거기 루틴은 주로 루틴화되어 있는 건 순식적 문서화가 주로 되어 있고 비루틴 쪽에서는 여기서는 수평적인 게 중요해. 자, 선생님 봐봐. 이미 루틴화되어 있는 것은 위아래로 어떻게 누가 뭘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비루틴되어 있는 것들은 뭐가 중요하겠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맡을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그래서 다시 여기는 수직적 전문화가 주로 분업화에서 중요해지고 아까 복잡성에서 수직적인 부분 여기는 이 비루트는 수평적인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되겠죠. 쌤 거기 보니까 그 다음 우드워드도 있습니다. 우드워드 기술에서 단일 소량 생산, 대량 생산, 연속 유동 절차 생산이라는 것은 연속 공정 생산하고 같습니다. 연속 공정. 그럴 때 구조는 어떤 구조가 어울린가? 거기 나와 있죠? 어떤 구조가 어울린가?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딱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여기는 여기까지 이제 봤어요. 지금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려온 게 뭐였어요? 그 다음 조직 구조하고 뭐하고? 조직 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보는 거죠. 조직 구조 형성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본 변수는 뭐라고 그랬어? 기본 변수는 뭐가 뭐 어떤 거다? 세 가지
공식화, 그 다음 복잡성, 그 다음 또 하나 직권화. 상황 변수는 어떤 거?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여기 두 가지, 이것까지만 일단 알면 됐어요. 이제 규모가 제일 시험에 잘 나와. 규모가 클 때 어떻게 되는가, 적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기술. 기술은 뭘로 나와야 되겠어? 사람 이름이 꼭 나와야 되겠죠. 누가 주장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쵸? 기술과 조직의 유형에서는 톰슨이 주장한, 그 다음 페로우가 주장한, 이런 식으로. 자, 쌤, 우드워드는 다른 건 없어. 쌤, 단일 생산이라는 것은 간의 수공업이야. 우드워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대량 생산은 우리가, 그렇죠. 아까 자동차 생산 같은 거. 컨베이 시스템. 연속 공정 생산은 여러분 고객 맞춤형이야. 고객 맞춤형. 그럴 때 딱 하나야. 이것만 기억해도. 대량 생산만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고 단일 소량 생산이나 연속 공정 또는 유동 절차 생산은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봐봐요. 자, 어차피 상황에 따라 달라가지니까 규모하고 어떤 부분에선 공식화는 어떤 플러스, 규모하고 복잡성은 플러스, 직권화는 마이너스, 그쵸? 기술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누구 걸 대표적으로, 페로우 걸 대표적으로 해봅시다. 자, 페로우 걸 대표적으로 한다면, 자, 여기 봐봐.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 기능, 그쵸? 루틴, 비루틴, 그 다음 공학, 세 가지라고 그랬죠? 기능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트, 장인들이 하는 거. 그럼 여기서는 다시 어떻게 돼 있다? 높은 뭐가 돼 있다? 공식화, 높은 직권화. 그런데 복잡성에서는 여기는 주로 수직적 복잡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건 따두고, 여기는 비루틴, 낮은 공식화, 그 다음 낮은 직권화. 수직적이야, 수평적이야? 수평적 복잡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기능이나 공학은 둘 다 중간 정도 공식화, 중간 정도의 직권화라고 그랬죠. 이렇게 정리돼야 안 돼. 만약에 우드워드 걸로 이야기한다면, 이거하고 크게 관계없이 우드워드 걸로 이야기하면 소량, 대량, 연속 공정 세 가지로 나눠주고, 이건 뭐가 되고, 유기적 조직이 낮고, 우리가 기계적으로는 대량 생산, 여기는 유기적,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그 다음 선생님, 환경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말하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 자, 다시. 환경은 거기에 따라서 번스와 스테이크, 그 다음 로렌스하고 로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크게 유의하지 않아도 돼요. 크게 유의하지 않아도 돼. 이건 나중에 그냥 애워버리면 돼. 애워버리면.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생각해 봅시다. 환경에서 세 번째, 이런 것들은 기술의 환경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하고 확실성하고 한번 그것만 해봅시다. 환경에서는 두 가지만. 환경이 뭐 할 때? 불확실할 때, 확실할 때, 그쵸? 그만 두 가지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21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자,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복잡성은 커집니까? 적어집니까? 불확실성이 높으면 아무래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할시켜 놓은 게 유리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자,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복잡성은 커짐. 그쵸? 그 다음, 자,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는, 지금 표준화된 업무가 굉장히 뭐 할지 모르니까 표준화된 업무 공식화는 낮아지겠죠? 그쵸? 그 다음,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분권화되겠어? 직권화되겠어? 직권화는 낮아지겠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뭐가 있어? 밑에 빨리빨리 결정해라 그럴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직권화가 낮아진다. 이제 이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밑에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기본적인 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증가할수록 복잡성은 커지고 공식성은 역시 공식적이 되고 직권성은 낮아지고, 그쵸? 그 다음 기술은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복잡성은 커지고, 그 다음 공식형이나 직권성은 낮아지겠죠? 환경은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복잡성은 커지고 공식적이거나 직권성이나 분권화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다시 한 번만. 자, 기술은 쉽게 해서 비일상적인 기술일수록 공식화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그쵸? 복잡성은 플러스 된 비일상적. 그 다음 어떤 거? 직권화는 마이너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럼 똑같아. 여기 똑같이 환경도 뭐가 되면 될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공식화는 마이너스, 복잡성은 플러스, 직권화는 마이너스. 그쵸? 여기 어디하고 똑같았어? 깁스라고 여기는 똑같죠? 뭐만 달라? 규모만 좀 다르죠? 이것만 일단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됩니다. 쌤, 그래서 문제만 풀어보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9번, 10번, 11번 문제 풉시다. 9번.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고 단순하고 반복적 직무일수록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안정적인 조직 환경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진다. 공식화는 표준화된 정도입니다. 일의 표준화된 정도가 높아집니까? 그러겠죠? 이거 1번 맞고. 2번. 조직 구조 구성 요소 중 직권화란 조직 내에 존재하는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조직 내는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정도지, 조직 내에 존재하는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정도는 우리가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 복잡성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복잡성. 지나친 전문화는 조직 구성원을 기계화하고 비인간화시키며 조직 구성원 조정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겠죠? 전문화 2. 그 다음,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 응집력은, 조직 적응력은 떨어져. 그러니까, 잘 봐봐.
완전히 업무를 표준화시켜 놓으면 적응력이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변화에 대해서. 조직이 변화되면 적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변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직 적응력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10번 직권화 분권화 발생 요인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거 풀어봐요, 쌤. 10번 문제 풀어봐. (10번) 문제 직권화로만 풀어봐야 되겠죠? 직권화. 금방 풀었죠? 다음 몇 번? 1번. 그쵸? 당연히, 자, 거기 있는 것처럼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면 직권화하고 마이너스 관계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1번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여기도 풀어봅시다. 빨리. 쌤. 수직적 복잡성이 수직적 복잡성이 커진단 말은 전문화된다는 말이죠. 다시요. 수평적 이 복잡성이 커진단 말은 자 업무가 이렇게 많이 나눠진다는 거잖아. 그럼 나눠지면 전문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간에 소통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소통 필요가 높아져, 낮아져? 자, 쌤 1번 봐봐. 수직적 분화가 심할수록 전문성을 가진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협조가 영위해집니까? 여기 이렇게 분화될수록 영위해지겠어?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이걸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야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세분화되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죠. 1번. 자, 시험 문제는 이것만 잘 알면 풀 수 있어요. 이것만 잘 알면. 아까 일단은 학자 나온 것은 나중에 좀 밀어놓고 이거 기본만 알면 돼. 기본만. 자, 기본 변수는 뭐라고요? 공식과 복잡성, 직권화. 상호 변수는 규모, 기술, 환경. 이것만 알고 여기다 적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자, 이것도 시험에, 여기 앞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거 세 가지 많이 나오는 거. OX 문제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문제로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할까요? 그냥 쫙 하고 빨리 끝낼까요? 쉬었다 해야 되겠죠? 표정을 보니까 조금 쉬었다가 30분 하겠습니다.